어제 저녁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만났습니다. 이 동교동계 4.29 재보궐 앞두고 이 동교동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데 일단 분위기 한 100분 정도 진행됐는데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측의 입장 어떤지 일단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수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 간의 대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네요. 간곡한 협력 요청, 저도 동교동계는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내용이며 그 심각성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친노에 대한 호남 민심이 어떤지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했고요. 김영록 이 수석 대변인은 이 4.29 재보선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고 오해도 다 풀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 동교동 분들과 잘 의논해 돕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히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한 분위기인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제 돕겠다는 걸 밝힌 거고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에 나한테 격을 갖춰가지고 도움을 요청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전당대회 때 내가 당신만큼 표를 얻은 정말 그 호남을 대표하는 그 당내 그 주자인데 그 무슨 원탁회의 한다고 그래가지고 원오브 댐으로 날 끼워넣은 거, 그건 격이 안 맞는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머리를 낮춰가지고 간곡한 뭐 요청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일단은 만족한 걸 보이고 그 다음에 형식을 갖춰서 그래도 좌장이죠. 권노갑 그 고문 큰 형님이 계시니까 권노갑 고문하고 상의해가지고 정리해서 연락해주겠다. 이런 걸 봐서는 제 생각에는 동교동계의 어떤 이번에 그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섭섭함이 어제 회동으로 대부분 소화가 됐고요. 내일 이제 그 현충원에서 묘역에서 다시 한번 동교동계 전 의원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표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을 그 정리 기점으로 해서 이번 선거는 그 호남 또 친노 뭐 다 모여가지고 여권하고 1대1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보낸 시간이 100분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온갖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보궐 지원 이야기만 갖고 두 사람이 100분이라면 좀 길어 보이기도 해요. 식사 100분이면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 식사도 할 뿐더러 예전 얘기까지 다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맺혔던 이야기 이런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사실 문재인 대표의 어떤 5번의 리더십이 발휘가 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격을 갖춰서 아마 예의를 다 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도 나와서 바로 트위터에 어떤 성과를 얘기하는데 다 얘기를 다 했다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이나 모든 얘기들 동교동 얘기라든지 호남 민심 얘기 다 했다는 건 곧 그 100분 안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 문재인 얘기를 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많이 들어주는 상황이 됐었고 결국은 어느 정도 공감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렇지만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바로 뭐 한다 안 한다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권노갑 좌장계인 권노갑 고문한테 가서 추인을 받는 거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뭐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닌가. 100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자리 같아요. 뭐 한 30분, 뭐 한 1시간 하고 나온 게 아니고 100분 동안 있었다면 그간의 오해도 다 풀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도 아마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박지원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천정배, 정동영 이제 전 장관들, 전직 장관들이 이번 선거에 성과를 거두게 될 경우에 본인이 호남에서 갖고 있는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호남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호남에 어쨌든 여러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호남 민심을 대표하는 대표주자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약화되는 것도 아마 박지원 의원의 이제 선거 지원 이제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제 전망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사실 오전에 이제 권노갑 3인 고문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회동 40분 전에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난다는 얘기는 이미 공지가 사전에 됐고요. 갑자기 이렇게 취소된 배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전에 만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권노갑 고문하고 관악을 후보 그 정 후보하고 그 모여가지고 김원기 고문 몇 사람 모여갖고 선거 사무소에 자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권노갑 고문 측에서 아니 당의 원로를 모시고 무슨 그 얘기를 하는 자리에 선거 사무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래가지고 또 그 불만이 또 전달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중앙당에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뭐 김원기, 임채정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정통 호남 세력으로 또 보기에는 또 불충분한 정도 있으니까
여러 고문들이 와야 되는데 뭔가 좀 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가운데 박지원 채널이 뚫린 거죠. 박지원 의원하고의 그 채널이 급격히 그 뚫림으로 인해서 그 모양새도 좋아졌습니다. 당에서의 사실상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을 먼저 그 역할을 해가지고 권노갑 의원, 동교동계를 동교동계는 주로 전직 의원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양새가 아주 잘 갖춰진 저는 어제 그 모임을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뭐 동교동과 또 갈등이 계속 지속될 거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박지원 전 대표와의 채널이 잘 열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고 내일 이제 그 묘역에서 뭐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다시 모임이 뭐 이루어질 건 모르겠지만 뭐 사실상 뭐 동교동계와 그 문재인 대표 측 간의 그 어떤 갈등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동교동계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격식과 예우를 거쳐야 되고 형식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 창구, 접촉 채널은 박지원 현역 의원과 일원을 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자신들의 메시지나 의견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어제 아침에 그게 취소된 이유도 아마도 봤을 때는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격에 안 맞게 뭐 이렇게 선거 사무실 계속 비슷하게 만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모양 좋게 만약에 그렇게 한 후에 그걸 깨지고 난 후에 박지원 의원하고 저녁 때 문재인 대표 못 만났다 그러면 이건 또 다시 또 어떤 분란의 요소가 있는 건데 결국 저녁 때 박지원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랑 100분 동안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제 갈등은 봉합 양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선당 뭐 후사 얘기를 하지만 결국 만약에 계속 갈등이 돼가지고 선거에서 지버리면 두 쪽 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격식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이제 보고 있다가 문재인 대표가 그 격식을 갖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받아주는 양상이 아닌가. 그럼 화요일 날 이제 묘역 참배하면서 이제 그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그 동교동계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동교동계의 목리가 너무 심하다, 문재인 대표 길들이기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길게 가져가기에는 이제 동교동계의 부담이 상당히 컸다는 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어쨌든 동교동계와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 간의 갈등이 양측 세력이 어쨌든 결별을 하려고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앞선 진단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동교동계가 아무리 호남의 정서를 대변한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세력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지만 그러나 전국적 세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호남의 민심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동교동계에는 차기 대선 주자급 인물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자적 세력화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빠르게 봉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교동계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사실은 이렇게 순서를 보면 상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삼고초려를 했던 찾아가고 동교동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100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100분의 시간 속에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동교동계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해주고 다음 총선에서도 어떤 이런 얘기도 다 좀 긴밀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이 상당히 10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한간에서는 지나간 어떤 불만들 소회를 얘기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이제 투자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에 있어서 어쨌든 동교동계의 위력을 이 정도 확인했으니 앞으로 이제 총선 국면, 다음에 이후 국면에 있어서 동교동계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사실은 뭐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기대감들, 요청들 일정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문재인 대표도 일정 부분 앞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소외된 모습으로 비춰진 동교동계를 그렇게 이제 내버려두지 않고 충분하게 예우하겠다고 하는 그런 화답은 일정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너무 시간을 강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4명 그리고 이따 2부에서는 5명 이렇게 9명이 계속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100분 정도인데 두 사람이 100분을 얘기했다면
글쎄요. 옛날 얘기만 해갖고는 100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100분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도 했을 뿐더러 사실 과거도 중요하지만 결국 박지원 의원이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후에 의회해 줄 건데 우리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 그 얘기가 분명히 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같고 그 어떤 구체적 얘기도 나왔지 않겠나. 뭐 그거를 박지원 의원이 트위터에 쓸 수는 없겠죠. 얘기가 나와야 될 상황이고 그 100분이라는 게 뭐 밥만 먹고 할 정도는 그 시간 훨씬 지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분 얘기라든지 향후 총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충분히 논의가 됐지 않겠나. 그러니까 총선 내년 총선 때 공천 문제 특히 이제 동교동계나 그쪽이 지지하는 후보를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하거나 대우를 해주 이 부분이 얘기가 안 나왔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상식 좀 듭니다. 아니, 근데 공천 얘기는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너무 빠른 얘기고요. 당장 이제 당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 그 현실적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 4% 정도로 졌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동안에 굉장히 그 속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당직 인선할 때마다 물어보지도 않고 배려를 해주면 좋은데 배려도 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소외감도 느끼고 불만이 많았는데 어제 저녁 모임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표가 여러 가지 그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지분을 챙겨주는 여러 모습이 그 100분 속에 담겼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 공천 문제는요, 여야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큰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이희호 정도는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희호 여사 얘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이희호 여사가 3일날 그 권노가 고문하고 이윤평 전 의원을 불러가지고 그 굉장히 그 다독거렸다고 하는데 이윤평 전 의원이 굉장히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그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희호 여사마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뭐 두 사람이 이번 그 사실상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가 많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3일날 이희호 여사가 이윤평 전 의원 등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동교동계가 마치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당을 깨면 안 되고 단결해서 하나로 가야 한다. 당 후보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원칙론적이지만은 뭐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죠. 이게 3일날 있었던 뭐 말인데 대화인데 이윤평 전 의원이 가장 좀 강하게 나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막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당이 먼저다. 그러고 사사로우면 뒤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원칙적 얘기입니다. 분열되면 되느냐. 당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지만 동교동계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칙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격이고 뭐 이유 여사의 입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교동계가 계속적으로 어떤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이 이유 여사의 어떤 일성 비슷한 것 때문에 박지원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만남도 이루어진 게 아닌가 조심히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 4.19 재보선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조금씩 지지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 됐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내일,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현충원에서 동교동계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데 자, 그 문재인 대표가 내일 자리에 가서 같이 참배를 하고 뭐 그동안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얘기, 사과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참모라면 그 정도는 좀 추천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참모라면은 뭐 가도 좋다고 하는데 그 공간이 이제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가서 또 어떤 또 그 모양새가 연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뭐 그 옆에 뭐 식당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뭐 문재인 대표는 지금 뭐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서 머리를 그 숙이고 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대5로 보는데 조금 전에 이호 여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 그 정치 구단이 이호 여사가 아닌가. 참 그렇습니까? 구순에도 건강하시고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 조언을 많이 하는데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천정배 전 장관이 그 출마하기 직전에 현충원 DJ 묘역을 방문할 때 같이 그 대동했다. 이호 여사를 모시고 갔다. 이런 그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은 이호 여사는 어떨 때는 그 개인적인 연으로 해서 또 이런 그 행적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 불러다가 또 그 호남 동교동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이호 여사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조언도 우리가 다양다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또 박지원 후보와 좀 치밀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지원 후보라든가 동교동계 지원은 괜찮은데
이번에 천정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이군요. 당을 뛰쳐나가지고 뭐 후보로 나가겠다는데 거기에 이제 묘소에 그 동반을 했다. 그것도 좀 저는 이해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 문재인 대표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에 다시 동참하느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보도에 의하면은 참모진들이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제안을 했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갈 가능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수님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이제 갔는데 일부 이제 동교동계 아직까지 그 화가 안 풀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만을 뚜렷하게 제기하게 되면 오히려 또 문재인 대표가 이제 당대표인 상황에서 상당히 어쨌든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과감하게 하기가 약간 조심스면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임시적으로 봉합이 됐지 완전 봉합이나 그 구원을 다 푼 건 아니기 때문에 상존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동교동계와 만나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는 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 자신이 없고 좀 불안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간다 하더라도 뭐 그 앞에 가는 것보다는 그 끝난 후에 그 근처에서 뭐 식당도 가고 이러니까 그런 자리에 한번 들려서 언론에 카메라 없는 데서 한번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좀 위험성이 적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일요일날 또 어색한 만남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 그리고 국민모임의 정동영 후보가 이 부활절 미사가 열린 한 성당에서 마주쳤습니다. 뭐 어색한 웃음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제목을 달았는데 뭐 어색할 수밖에 없지만 특히 정동영 전 그 대통령 후보 사인 고문이 더 어색했을 것 같아요. 명분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는 거거든요.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직도 젊잖아요. 정동영 전 의원은 젊은데 정치적인 그 어떤 재기를 모색하기 위해서 또는 진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당을 탈당을 하고 지금 국민모임에 합류를 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철새라는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힘든 구도입니다. 그런 구도에서 어제 성당에서 조를 했는데 또 뭐 또 통 큰 정치인답게 또 먼저 인사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보기는 좀 뭐 어색하지만 참 재미나는 광경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 정동영 전 의원이 관악을 출마를 결심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도 철새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거라는 건 예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기득권에서 벗어난 국민과의 대립 구도를 이렇게 선거 구호를 짰는데 그게 지금은 사실 그 구도대로 안 가고 있어요. 철새 논란만 남았습니다. 일단은 어제 뭐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이라고 하면 이제 화합과 하나됨 이런 것이 사실 강조되는 것이었는데 두 사람의 사실 만남은 분열과 대립 이런 모습을 비춰졌으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반에 어떤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뭐 달인이라고까지 평가되고 미디어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선거에서의 구도, 선거에서 프레임을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기득권 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의 세력 이게 맞대결하는 싸움이다라고 이번 선거를 이렇게 규정하면서 상당히 선거 초반 이제 흐름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배신했다, 탈당을 많이 했고 지역구를 많이 옮겨 다녔다라고 하는 그 철새 프레임, 배신 프레임에 사실 지금 서서히 좀 빠져든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충분하게 탈당의 명분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나눴던 동교동계에서 일정 부분 새정치연합의 후보에 대해서 선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동영 전 장관에게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지금 이 상황을 곤혹스럽게 바라볼 사람은 바로 정동영 전 장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호남 정서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이 물밑 정서, 이 프레임이 사실은 충분하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면 철새와 배신 이런 논란에서 정동영 전 장관이 더욱더 이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강세 모습,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득권과 국민의 대결, 이렇게 기세 좋게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이제 철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예상보다 강한 철새 논란이 불거진 건지 아니면 그 논란은 어쩔 수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치고는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그 대응책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뭐 떴다방 철새 논란 당연히 나올 거로 생각했는 것 같은데 결국 거기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색이 하나가 뭐냐면 뭐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천정배 전 의원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연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야지 이제 본인의 어떤 철새 논란을 조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입장에서는 뭐 당장 봤을 때는 지금 프레임 자체가 거의 배신자 프레임만 돼 있기 때문에 예. 결국 표몰이 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좀 틀어야 될 것 같고 그 트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향이 조금 야권 뭐 개혁 연대라 해야 되나 국민 연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가는 게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말한 기득권 안에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있는데 뭐 그런 의미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차별성을 보여주고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머지 노동당과 그다음에 진보당 의원들하고 정의당하고 노동당하고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정동영 전 의원 측에서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그 좀 희박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진보 진영에 대한 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동교동하고 새정치하고 지금 그 단일화가 아니고 화합이 되면 굉장히 파열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진보 진영 그 후보들의 입지가 그 상당히 그 위축이 되는데 그 중에서 노동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오래간만에 한번 후보를 낸 그런 당이기도 하고 또 당 대표고요. 예. 정의당 정도가 뭐 합칠 수 있다는 거고 이상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통진당 억울하다 해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걸로 봐서는 굉장히 그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일부는 되겠지만 전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정동영 전 의원이 철새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그 스타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영화 배우 같은 정치인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그 스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반응이 좋잖아요. 유권자들 반응이 그 정동영 참 인물도 좋고 참 이런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철새는 철새인데 하면서도 그 지지를 보일 수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정치권에 그 아주 그 해박한 지식이 없는 그 유권자들 경우는 아 정동영 만나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인물 좋더라 이러면 또 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철새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타로서의 어떤 득표력 이게 이제 좀 그 위협적이라는 걸 보면은 여전히 그 관악을 선거는 재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관악을에 뭐 조직도 없겠지만 어쨌든 쉽게 해서 이제 개인기로 돌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정동영 후보가 관악을 해서 이제 진보 진영과 후보 단일화 시도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 상황인데요. 이 지역에서 이제 호남 유권자들, 호남 원적자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보 세력도 상당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정동영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군소 진보 정당들도 새정치연합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목적 함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폭넓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단일화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혼자서는 당선되기 힘들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합치면 이긴다는 확신이 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동영 전 장관이 만약에 이렇게 경쟁력을 초반부터 꾸준하게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다른 군소진보정당 후보들이 단일화에 동참하기가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본인의 존재감들도 없어지고 후보도 당선 안 돼서 어떤 연대의 과실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의당이나 어떤 노동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정동영 전 장관이 어떤 진보 정체성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정동영 후보가 초반에 상당히 우세한 흐름들, 경쟁력 있는 흐름들, 그래서 단일화만 해주면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을 확실히 충족시켜 주어야 지금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단일화 성사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질적으로도요.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노동당이나 통진당 후보들하고 체질적으로 DNA가 같지 않습니다. 일종의 강남 좌파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후보거든요. 아주 머릿속으로 진보 진영에 대한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보면은 강남 좌파, 캐비어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식인적인 그 진보 진영의 그 후보라고 하면 그 노동당이나 통진당 후보들은 정말 들판에서 뛴 그 정말 그 잡초 같은 그런 그 진보 진영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화합이 화학적인 화합으로까지는 작용되지 않을 걸로 봐서는 이런 그 단일화보다는 본인의 그 개인기 아까 말씀하신 개인기 스타 정치인으로서의 득표력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노동당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 후보들과는 DNA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통합이나 야권 연대가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친노 동기동계 정동영 전 의원 이렇게 삼각에 얽히고 설킨 악연이 있는데 이거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친노 진영 입장에서는 2007년 정동영
대선 후보가 이제 열린당을 탈당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을 해서 대권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연이 있고, 근데 사실은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열린우당 창당에 또 기여를 한 사람인데 저렇게 한 4, 5년 만에 나왔으니까 악연이 있고요. 이 동교동계와 정동영 전 의원의 악연은 2000년 그 유명한 이 정풍 운동을 주도를 했죠. 그래서 권노갑 고문의 이선 퇴진 요구를 했고요. 동교동계와 친노 진영의 악연은 2003년 노무현 정권 들어서 이제 DJ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을 했고 또 열린우당을 창당을 하면서 갈등을 빚어서 서로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는 친노와 동교동계가 있고, 하지만 동교동계가 지금 뭐 정당 안에 있다고 보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야인 생활을 한다고 봐야죠. 정동영 전 의원은 또 국민모임이라는 곳에 가서 저렇게 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당적도 안 맞고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어쨌든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복잡한 관계입니다. 네. 이 삼각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 국회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부터 이제 4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5월 6일까지 회기가 진행이 되는데 주요 쟁점 그리고 대표적인 일정 뭐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자, 내일 임시국회 개회가 되면 8일 날 유승민 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29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고 5월 6일 날 임시국회 폐회가 있는데, 이 경제 활성화 관련한 법안도 처리해야 되지만 뭐 사드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도 있고 뭐 노사정 협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번 4월 임시국회가 상당히 중요한 데다 또 막판에는 재보궐선거까지 있어갖고 치열한 여야 기싸움, 승부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정부 질문, 뭐 자원외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 임시국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4월 달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예.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그렇군요, 예.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노사정 이전 급한데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여당은 공천 문제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 때문에 또 따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재보선 열리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세월호 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때문에 여권이 매우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진상조사위 때문에 벌써 여러 가지 균열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상조사위에 왜 문제가 일어나냐 봤더니 유가족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진상조사위의 기획조정실장을 왜 공무원이 하느냐. 그것도 좀 어색하고, 그다음에 정부 조사에 대한 어떤 분석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진상조사위 위원장이 따로 있는데 왜 정부 조사라는 그런 말을 붙였는지 여러 가지 이런 점을 정부 여당이 과감하게 좀 양보를 해가지고 좀 다른 거 공무원 연금하고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얽혀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저는 5월 달쯤이면 아무것도 안 했던 4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이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도 상당히 이제 마음이 타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새정치연합 야당의 파트너인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4월 임시국회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대화파, 협상파,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됐던 사람에서 많은 이런 일들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어야 또 여당 원내대표로서 면이 서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원내대표가 강성인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 또 여야 모두에게 4월 임시국회 상당히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당의 원내대표인 유승민 원내대표 상당히 이번에 고심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보여야 되는 또 시험대,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님이 마무리 발언 하나 해주시죠. 문재인 대표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재보선의 어떤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거든요. 뭐 자원외교라든지 대정부 질문이 이게 뭐 14일부터 16일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요를 통해서 선거 어떤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 다 중요한 임시국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데 뭐 유족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이 유족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지 못한 것은 또 우리 사회의 또 약점이거나 부족한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